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설 연휴 이틀째입니다. 무탈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코로나 때문에 고향길에 나서는 일도, 한참을 만나지 못했던 일가 친지를 또 찾아뵙는 일도 모두가 쉽지 않은 그런 설 연휴입니다. 하지만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들 하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둡고 캄캄한 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길의 끝에서 환하게 빛나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여러분의 희망 가득한 오늘을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기상의 뉴스 공감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전문 기자인 남문희 전 시사인 기자를 모시고 이 냉혹한 한반도의 오늘이지만 새로운 내일의 한반도를 꿈꾸는 방법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곡으로요, 사람과 나무의 미완성의 동화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새벽부터 정말로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북한이 연달아서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 유럽과 또 러시아의 갈등이 첨예하고요. 또 동북아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으로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다소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3월 대선을 앞둔 한반도에서 북한 변수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 대목이 또 많아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과연 북한은 왜 저러고 있는 건지, 그 이전에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일들이 전개되어 왔는지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주간지 시사인에서 한반도 문제를 집중 취재해 오시다 지난해 말 정년 퇴임을 한 남문희 기자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특집으로 만나 뵙게 돼서 기자님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지난해 말에 퇴임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래도 한반도 문제를 지금 다뤄오신 지가 몇 년이나 되신 거죠? 제가 1989년 참가한 시사저널에서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따지면 이제 뭐 작년까지 하면 32년, 올해까지 하면 33년. 네. 33년 가까이를 이렇게 그 한반도의 문제, 그리고 또 한반도의 문제를 다룬다는 얘기는 북에 대해서도 또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쪽의 어떤 전문가들, 사실 제가 매일매일 뉴스를 하면서 이 북에서 뭐 미사일이 오늘 쐈다 뭐 어떻게 됐다 전하고는 있지만 네네. 사실 늘 이 분야야말로 그 속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저도 뭐 30여 년 했다고 한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네네. 사실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봐야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네.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정말 또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이 새벽부터 미사일 발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6개 네. 정도의 미사일이 발사가 된 것 같고, 지난 1월 5일 스스로 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칭한 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미사일 발사에는 이제 어떤 특징과 또 배경들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예. 이제 발단이 된 게 1월 5일 북한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하고 쏜 거가 발단인데요. 네네. 뭐 제 판단으로는 북한이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꼬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좀 꼬였다라는 그런 꼬인 말씀이에요. 거죠. 저 의도하고는 달리 아하. 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이 판단을 하기로는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니까 네네. 뭐 늘 그래왔던 것처럼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네네. 쏘겠구나. 네. 예, 나의 존재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쏘겠구나라는 생각은 이제 했는데 네. 꼬였다라는 생각은 잘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처음에 발사한 미사일이 네네.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미사일이다. 하긴 했는데 예.
이제 군사기술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우리 쪽 판단이잖아요. 그렇게 발표를 했죠. 네. 아닐 근데 수도 있다. 북한은 예. 또 사정거리 700km를 달성했다. 달성했다. 했는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그건 아닌 것 같다. 한 과정에서 이렇게 네네. 보면 그럼 북한은 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극초음속이라고 쐈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면에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쏜 거는 진심을 다하지 않았다. 우리 요즘 말로. 어허. 그러면 저거는 북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쏘면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건 방위력 증강 계획에 의해서 네. 한 것이다라고 네네네. 하지만 처음에 발사할 때는 그런 것보다 어떤 정무적인 메시지를 발표하려고 한 게 아닌가. 아하, 처음 미사일을 한국이나 발사할 때부터 미국에 대해서 예. 어떤 그 우리 무기의 어떤 위력을 이렇게 과시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약간 화가 났다. 그런 거 좀 우리 얘기를 좀 들어다오. 이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무력의 과시의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으나 네. 되려 우리가 지금 어떤 입장이다. 우리가 좀 화가 나 있다. 네. 예, 라는 어떤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네.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북한이 작년 연말에 당 전원회의라는 걸 했잖아요. 네네. 5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27일부터 31일까지. 아마 2019년에 했던 건 4일이었는데 그것도 하루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네네. 사실 당 전원회의를 처음에 할 때하고 끝날 때 모습이 기대했던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대남 대미 메시지였는데 네네. 그게 이제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국내에서는 북한이 지금 경제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대외 관계를 신경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건 저는 좀 아니라고. 아하. 이 북한이 당전원 회의를 처음 발의를 한 게 12월 초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상황은 굉장히 달랐어요. 오히려 좀 뭔가 대외 관계에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뭔가 좀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이제 이 12월 1일 날 당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12월 말일 당 전원회의 한다. 하순 12월 하순이라고 했죠. 네네네. 날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언제 하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촉박을 그리고 있었죠. 그래서 네네. 시작하더라고요. 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때 이 노동신문에 굉장히 재밌는 글이 나와요. 10월 예. 1일 정치국 그 회의 김정은 총비서가 이제 그때 주재를 했는데 네네. 정치국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뭐라고 이제 그 지난해 북한의 상황을 평가를 하냐면 이건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네네.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우리 당이 중시하는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 것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부분 등 국가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 어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네. 지난해는 어떤 승리해다. 어허. 그러니까 올해는 지난해 표현으로는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해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해 그러면서 연말에 당전원회의를 했다는 건 당전원회의는 한 해를 평가하고 그 다음 해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계획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연결해서 보자면은 지난해에는 국내적으로 북한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잘 지난해 견뎌냈다, 이제 나름대로. 식량 생산도 늘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잘 견뎌냈고 그런 승리를 바탕으로 어허. 내년에는 좀 더 대부분에서 뭔가 좀 전향적인 전진적인 메시지를 발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때 우리 당국에서도 네. 아마 그 당시 시점을 다시 돌아가시 보시면은 당전원회에 거쳐서 대미 대남 메시지가 뭐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아하.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평가가 있었고 그렇죠. 그 고무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나올 메시지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네네.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다시 제가 지난 1년간 쭉 이제 북한을 둘러싼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냈고 이거는 사실 이제 그 흐름이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상황하고도 다 닿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작년에 북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짜왔는가. 아하. 작년에 어떤 상황에 부딪혔고 어떻게 돌파구를 열려고 했는가를 좀 네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네네네. 국내에서는 좀 이런 시각이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게요. 사실 지금 그 하노이 회담 자체는 다들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고 김정일 위원장이 들어오고 뭐 악수하고 어깨 두드리고 뭐 이런 장면들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다 결렬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에이 그럼 그렇지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예, 전 세계가 주목했던 그런 회담이었는데 네. 자,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그러면 북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을까? 네. 그건 잘 모르는 그 부분을 분야인데요. 좀 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게 굉장히 북한의 오늘, 아하. 북한이 나아가려고 하는 내일을 평가하는 네네네. 이해하고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노이 회담 자체가 네. 북으로서는 아주 대단한 결단과 결정을 그렇죠. 내려서 거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트럼프와의 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허. 그때 그게 깨졌잖아요. 일단 깨졌잖아요. 뭐 그 전에 얘기는 뭐 너무 기니까 할 필요도 없고 일단 깨졌어요. 예. 근데 북한 내에서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외무성 노선, 뭐 리용훈이 그 리용훈이 또 리수용이 당국제부장이었던 네. 리용훈가 외무상이었고 네. 리수용이 당국제부장이었고 아하. 이쪽 입장이 있었고 원래 이제 하노이 회담까지는 당 통전부가 이끌고 오다가 이제 실패하면서 다 뒤로 물러났고 네. 외무성이 실무를 맡았는데 외무성 입장이 있었고 그 반대되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 네. 외무성 입장은 일단 하노이 회담이 깨졌지만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된다. 그 연말에 한 번 더 만나든가 하고 네. 2020년 미 대선 기간을 활용해서 뭐 그때 심지어는 김정은 그대랑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네네. 뉴욕에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좀 아하. 파격적인 발상도 일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발상이 외무성 입장이었죠. 외무성은 북미 관계를 여기서 그때 하노이 회담에서 살려나가야 미진했던 된다. 거를 극복하고 아하. 좀 보완해서 전향적으로 더 나가자라는 거였는데 그게 철저히 깨집니다. 북한 내에 당과 군의 이제 그때 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체파라는 용어를 썼다고 하는데 네네. 강경파들이 아니다. 이거 미국을 어떻게 믿느냐. 아하. 그러면서 이제 깨지는데 그게 극적으로 드러난 게 2019년 말 당 전원회의예요. 이번하고 비슷했죠. 그때는 네네. 4일간 했는데 그때 리용호하고 아까 그 당 국제부장이었던 누구죠? 그 사람이 다 이제 밀려나고 어허. 이 당과 군의 그 강경파들이 이제 장악을 합니다. 장악을 하게 되는군요. 이수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네. 이수용 당국제부장 네네. 수청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경파일 뿐만 아니라 친중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완전 친중파로 당국제부장도 친중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 장악해요. 그래서 이 이게 사람들이 미국은 무슨 미국이냐? 중국이랑 잘 지내자. 예. 예. 그리고 또 미국이 대선 기간이기도 하니까 네네네네. 사실 뭐 진행되기가 어렵다 생각하고 그렇죠. 예. 요 기간 동안 우리가 중국에 좀 의존해서 살아가자 이런 거였죠. 근데 아하, 그런 그러면 이제 입장도 있네. 문제는 예. 중국 의존적인 생존 방식. 그래서 예. 이게 뭐냐? 그 당시에 북중 간에 이 군고위층 간의 교류도 막 관찰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극적으로 드러난 게 2020년 6월 달에 우리 저거 있었죠. 그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하는 거. 폭파됐죠. 예, 6월 예. 16일 날. 6월 16일이었습니다. 아, 6월 17일. 6월 16일이었나요? 16일 날 예. 폭파됐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이쪽에 탈북자들이 삐라도 살포하고 네네.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여러 가지 갑자기 좀 갈등들이 김여정이 있었죠. 예. 담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 아닌 밤중 홍두깨로 갑자기 폭발을 남북 하니까. 연락사무소 예. 물론 이제 남쪽에 있었던 걸 폭파하면 큰일 나는 그건 전쟁이죠. 그렇죠. 다행히 개성에 있는 거를 네. 해서 그나마 다했지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어쨌든 많이 화가 났고 지금 그렇죠. 뭔가가 제게 꼬여 있구나라는 것을 전 국민이 또 느낄 수 있, 전 세계가 느낄 수 있었죠. 근데 그 다음 날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 날 이게 6월 17일. 네. 그러니까 미국 시간 6월 17일이니까 뭐 이건 서로 시간 따져보면 이제 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 하와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고 네네네. 중국에서는 이제 양제츠 그 외교 담당 그 이제 정치국원이라고 하고 이분이
중국 외교에서는 거의 책사이고 모사인 느낌이 있어요. 이런 꼭 양재츠 씨가 나타나요. 네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담판을 했어요. 그 담판 내용은 대략 네네. 미국은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자기 실적이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안 쏘고 이렇게 한 게 실적이라는데 네네. 크게 밀어붙였던 큰 일을 터뜨리고 업적이었죠. 더 중요한 거는 10월에 대선 전에 북한이 만약에 SLB를 쏘면은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네. 그때 양재츠 씨가 이제 뭐라고 했냐. 물론 제가 들은 바는 아니지만 네네. 여러 가지 추론을 했을 때 네. 그거는 우리가 협조해서 북한을 좀 막아줄 수는 있다. 그 우리가 협력할 수 그럼 미국도 양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때 네네. 미국이 기억나실 거예요. 폼페이오가 뭐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공격하고 막 여러 가지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그랬잖아요. 압박하고. 네네네네. 아마 그거에 대해서 좀 유화적으로 나와라. 유화적으로 예. 해주고 또 이 중국 북한을 설득하려면 그 당시 북한이 원했던 게 네. 평양종합병원 뭐 설비 문제 이런 거니까 그건 또 유엔 제재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미국이 좀 풀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죠. 그러나 네네네. 그 전후 맥락을 봤을 때 보면은 그 이후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공격이 싹 사라져요. 사라지는군요. 사라지고 아. 북한에서도 그 평양종합병원에 뭐 물자가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네네. 중국의 지원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윈윈을 한 거죠. 북한과 중국이. 북한은 그걸 깨고 중국은 거기서 외교적인 실리를 얻고 찾고. 북한은 실리적인 실리를 찾고 이런 식의 나름의 이제 합의를 이뤄낸 거예요. 일종의 콜라보레이션 있었던 그렇네요, 건데. 근데 어허. 사실은 이제 북한은 그거는 이제 미국 대선 기간이니까 그런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네. 다시 북미 대화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징후로 나타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북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기를 바랬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어. 그럼요. 그 어. 북한 입장에 제가 사실은 북한 문제를 꽤 오랫동안 해도 저는 잘은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내부까지 다 알겠어요. 그러나 네네. 제 경험상 보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북한 지도부를 저렇게 인정하고 대화 상대로 받아주고 만나주고 친서 보내고 한 사람이 네네. 없어요. 나중에 민주당에서 공격하잖아요. 네네. 아니 미국의 전통적인 대북 접근은 북한 지도자들을 인정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건 그 사람들의 국제적인 지위를 보장해주고 우리가 인정해주는 꼴이 되고 꼴이 그렇게 해서 된다. 철저히 무시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화통하게 네. 이 김정은에 대해서 자기는 뭐 굉장히 평가하고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친서주가 거의 남자들 간의 우정을 브로맨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브로맨스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잠깐만 여쭤보자면 트럼프는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을까요? 전 트럼프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 생각들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저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네네. 미국 공화당의 그 당시에 대동북아 전략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이 북한을 상대하지 않았을 때는 미중 관계가 좋았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그 일종의 콘도미니엄 체제라고 하는데 둘이서 서로 이 동북아시아를 나눠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뭐 G2라고 하기도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신경 안 쓴 거예요. 중국에 맡기고 뭐 북한이 못 쓰면은 중국 사람들 만나서 알아서 얘기합시다. 가서 뭐 좀 제대로 정리 좀 해주세요. 달래 네. 이렇게 됐어요. 아하. 근데 이게 깨진 게 2015년에 중국이 이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잖아요.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2015년에 이제 중국 제조 2025이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 패권에 도전하는 그렇죠. 그런 게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미국 공화민주 양당의 어떤 컨센서스에서 등장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네. 근데 트럼프는 결국에는 미중 협조 체제가 아닌 중국을 하나의 이제 압박하고 그런 체제를 가면은 결국엔 뭐예요? 중국 주변 국가들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네네. 그런 고도의 책략 속에 나온 게 북한의 어떤 그 대북 포용 정책이었죠. 아하. 근데 북한은 그걸 기대했는데 안 네네.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등장할 때 북한은 낙담을 했겠죠. 바이든과 지금 국무장관하는 뭐 블링컨 이런 사람들 다 오바마 때 사람들이거든요. 그 오바마 때 4년이라는 거는 사실은 전략적 인내라고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된
그런 악몽이란 북한도 그렇죠. 악몽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북이랑은 얘기를 일단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만 거의, 모여 있는 사람들이 거의, 예. 바이든 행정부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안 했던 거예요. 기대를 할 게 안 없네요. 하고 예. 그래서 작년 1월 8일에 당대회를 할 때 북한이 내세운 노선이 자력갱생 노선이에요. 자력갱생 정면 돌파 노선. 네. 근데 이게 말이 자력갱생 정면 돌파 노선이지 북한이 자력갱생을 할 게 있고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도움은 누구한테 받냐? 그건 그건 다시 중국이다. 중국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2020년에 한번 한시적으로 했던 그 포맷으로 들어와서 중국 의존 생존 전략이라는 걸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네네. 작년에 보면은 이제 그 북한이 크게 두 번의 시도가 있어요. 북중 관계에서. 네. 우리가 판단해 볼 만한 두 번의 시도가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국내 언론이나 이제 우리 국내 뭐 분석가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주목들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이건 뭐 제 개인의 분석이라고 봐도 뭐 상관은 없고 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있었다. 두 번의 큰 기회가 있었다. 기회가 있었다. 한번 트라이를 해본. 그러니까 2020년 6월 달에 같은 네. 그런 어떤 북중의 콜라보레이션. 어떤 모멘텀이 있었어요? 4월에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4월이요. 예. 작년 4월 생각을 해보시면 미중 관계가 앵커리지에서 막 충돌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초반부터 기싸움하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중국도 수요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길을 꺾으려면 뭔가 미국이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 자기들이 나서면 안 돼. 네. 그죠? 근데 북한이 나서면 그럼 북한은 워낙 그런 사람들이니까 골칫덩어리니까 하면서 약간 악역을 맡고는 이게 사실 북중 관계 본질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제가 늘 보면 예. 중국은 선한 역할하고 북한은 악역을 담당하고 이게 사실은 2000년 이후 계속 그런 모습이었죠. 그 패턴이군요. 예. 예. 육자단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 북한은 원래부터 그런 나라고 중국은 원래부터 선한 나라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북한은 그걸 통해서 중국으로도 얻고 중국은 그걸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어떤 뭐 육자회담 의장국에 와서 폼자고 네. 얼마나 국제적 지위가 올라갔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패턴을 작년에 해보려고 했던 거죠. 4월 달에 되게 북한이 내부적으로 큰 수요가 있는 때가 두 번 있어요. 4월에 4월 태영절, 네. 4월 15일 김일성 생일, 네.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해서 아하. 퍼레이드 하고 할 때 그때 네. 주민들한테 뭘 나눠줘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네. 작년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로 막 그 통제 들어가고 그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로 북한 경제가 굉장히 바닥을 쳤고 코로나 통제 닫혀 상황에서 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게 막 급등하고 네네. 의료품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걸 얻을 수 있는 거는 중국밖에 없고 중국은 그런 미국의 기세를 꺾어야 할 외교적 수요가 있고 그게 이제 서로 한번 맞은 거죠. 그래서 4월 달에 사실은 원래 제가 원래 계획은 북한이 이제 4월 15일 태양절 직전에 심포에 이제 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거기서 SLBM을 딱 쏘는 그런데 하고 그런 거 하면 이제 SLBM 전략무기 쪽으로 이제 많이 평가를 하니까 네네. 그 충격파를 주고 그러면 반응이 아무래도 오죠. 예, 그거 맞춰서 중국이 어떤 단둥에서 평양행 특급 열차에 구호품이라는 걸 잔뜩 싣고 출발하는 이걸 서로 이렇게 맞바꿔보는 그런 준비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딱 그런 우리 이렇게 하겠어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런 모습이 계속 이렇게 드문드문 기사로 나와요. 이렇게. 네네네. 그럼 그걸 전체적으로 엮어보면 그 그림이었던 거죠. 근데 매듭은 지어지지 못했네요. 매듭이 안 지어진 게 미국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4월 16일 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만 카드를 확 들이밀잖아요. 그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카드는 시진핑 주석의 아킬레스건인데 예.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좀 지능적이 된 거는 대만을 적절하게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대만을 활용해서 중국이 시진핑이 북한의 뒷배 노릇을 하는 걸 제어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딱 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단동행 특급 열차를 띄우려고 했는데 안 온 거예요. 띄우지 못하고 북한은 실망을 한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10월 달에. 10월 달에 네.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9월 28일 날 그때 화성 8호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 6일 날 취리에서 또 설리반하고 양제츠가 등장해요.
아, 또 만났어요. 양재츠라는 인물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9월 28일 쓰고 거의 일주일 만에 네.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 그때 북한에서는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중국이 그 당시에 석탄 수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석탄이 네네. 부족했잖아요. 호주하고 네네. 싸움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길림성이나 이 동북삼성은 겨울에 석탄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산 석탄이야말로 굉장히 그 양도 많고 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기회다. 응? 그래서 유엔 안보리제재 2871호에 의해서 지금 이게 중단이 됐는데 이게 1년에 4억 불어치예요. 이것만 풀거나 풀어주거나 또는 중국이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기회에 그냥 유엔 안보리 제재 무시해버리고 그냥 받아주거나 하면은 숨통이 열리는 산다. 거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그걸 아젠다로 밀어붙인 거예요. 가열차게 10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그건 왜 안 됐죠? 그 극초음속 미사일도 네. 쏘고 뭐 우리 나중에 말씀드린 우리 네. 종전선언도 같이 네, 뭐 네, 네. 남북 카드로 써요. 근데 쥐리에서 이제 중국이 그걸 미국하고 상관없이 뭐 관계 안 좋으니까 그걸 우리 그렇게 하겠다라고 네, 네. 밀어붙일 배짱이 없었다고 보죠.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예. 쥐리에서 만나서 양재츠가 가서 북한이 이러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네네. 응? 또 이 극초음속 미사일 당신도 받지 않았느냐. 응? 굉장히 위력적인데 네네. 우리가 또 막아줄 수 있으니 당신들이 요거는 좀 양보해 줄 수 있냐 딱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설리반이 미국 숙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한 번 산 말을 두 번 다시 사지 않는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이번엔 노 해버린 거죠. 아하. 자,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4월하고 10월에 어떤 두 번의 또 트라이가 있었고 모멘텀이 네네. 있었는데 그 또한 그냥 쑥 지나가 버린 그런 아쉬움들이라고 네.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노래 한 곡 지금 듣고 다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의 평양행 협괴 열차 듣겠습니다. 자, 이 하노이 회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 북중 관계, 미중 관계, 북미 관계가 서로 이렇게 얽혀서 돌아갔던 그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10월 6일 취리에서 있었던 설리번 양재츠 회담에 대한 그런 설명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1월 15일 바이든 시진핑 회담 이 과정이 과연 이제 어떤 영향을 또 미쳤을까요?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취리 회담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직후에 벌어졌던 일을 약간만 먼저 네네.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나 미국이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적으로 풀렸고 언제든지 만나자. 그때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렇죠. 북한이 일체 대답을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이 미중 고위급 회담을 해보니 북한이 뭔가 뭐 굉장히 다급한 뭐가 있구나라는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날짜를 쭉 맞춰보면은 이 취리 회담 직후에 미국 국무성이나 이런 쪽에서 북한과 만났다는 신호가 계속 나옵니다. 네. 3번의 신호가 나와요. 그런데 아하. 그중에 가장 구체적인 게 10월 19일 날 이제 웬디 셔먼 그 국무부 장관이 네네. 그때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북한과 최근에 접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으로부터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이 뭔가 필요로 하고 있다. 타이밍이다. 네.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들이 아니 이거를 중국 보고 풀으라고 했더니 중국이 자기들이 풀지는 않고 미국하고 얘기를 하고 거부를 당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신경질이 난 거죠. 네네네. 또 이거 4월 달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는구나 네네. 하고 이거 그때 미국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만난 것 같아요. 만났는데 그때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드라이를 하는 거죠. 네. 뭐냐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 이제 외교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미국 쪽에서 북한에게 이제 이 화이자 백신 백신 얘기가 한 거기서 200만 회 정도를 어허. 지원할 용의가 있다라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네. 북한이 듣고 가갖고 아무 말이 없는 반응이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너무 예. 답답하다라는 네네. 얘기가 쭉 외교가에 흘러요. 네. 거의 그때 그 정화 흐름은 그게 맞는 게 아닌가. 네네. 나중에 뭐 2천만 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미국은 그만큼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예. 11월 15일 그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 화장 정상회담이 열려요. 그거는 이제 취리 회담 바로 직후 이 연장선에서 그때 실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 회담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화면이라 이렇게 보면은 진짜 공개된 화면은 전부 대만 문제만 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바이든은 뭐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는 지지하지만 대만 해협에서의 어떤 불안정하게 하는 뭐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네네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시진핑 주석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대만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대만이 독립으로 가는 거를 추진하는 세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서로 으르렁대는 모습이 보여요. 그게 메인 이슈였죠. 그게 메인 이슈였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때 이제 나온 평가들이 뭐 서로 결렬됐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쓱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북한 문제가 그럼 어떻게 됐느냐라는 문제인데 북한 문제 논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설리반이 그 설리반 안보부 장관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11월 16일, 그러니까 11월 15일 날 회담하고 그 다음 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제 화상 세미나를 하는데 미국은 참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그게 정부 당국자나 이렇게 정책 결정자들을 연구소에서 초청해서 그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게 참 잘 돼 있어 부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서 만나서 했는데 미중 관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다음 단계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설리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북한 문제를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국제 현안 중 하나로 꼽았다. 요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 협약 문제. 그다음에 이란과 북한 핵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비핵화 의제. 요거는 우리가 중국과 그 하나의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 오바마 때의 경험이 있어서 저는 좀 트럼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맛이 있었는데 북중 관계 고리를 계속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북한은 끌어들이고 그런데 저 사람 오바마 때는 반대였잖아요. 오바마 때는 북한하고 대화도 안 하고 모든 거를 중국에 의존해서 이렇게 협력상으로 하려는 그거를 다시 재현하려고 하나. 그래서 굉장히 좀 쪽에 불만이 있었고 그렇게 접근하면은 이 미국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런 걸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북한하고 양제츠가 그 회담에서 하듯이 북한하고 협력해 줄 테니 당신들 우리에 대한 압박을 풀어라. 그게 예전부터 써먹던 거잖아요. 근데 바이든 정부는 그보다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대만 카드를 쥐고 흔들더라.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대만이 독립으로 나가는 거는 진짜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최대의 외교적인 문제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지금 3년임을 만회하고 있는 파인데 그거는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쥐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해서 대만에 무슨 정책 제스처를 보이는 거 미국 정부 고위층을 보내고 뭐 하면은 중국이 발끈발끈하고 막 갑자기 전투기를 대만에 AZ 뭐 이죠 그 비행 금지 구역 뭐 이쪽으로 막 날려보내고 이럴 정도 민감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서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미국은 대만을 독립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할 생각이 없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다만 당신들이 대만 해협을 위협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대만 독립을 밀어붙이거나 그러지 않겠다. 그런데 그러면 당신들도 지금 북한이 자꾸 그렇게 미사일 쏘고 군사적인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뒷배 역할을 더 이상 자제하라. 이렇게 저는 그 딜이 성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이런 일련의 모멘텀들을 아까 얘기하셨던 맨 초반에 약간 꼬이면서 이 모멘텀들을 놓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된 부분들 그리고 중국과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으로는 좀 좋은 기회들을 그냥 흘려보내 버린 그런 상황
이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네. 이제 찌리 회담도 보고 미중 정상회담도 보고 하면서 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그동안 쭉 하노이 회담 이후 쭉 실험을 했던 중국 의존 정책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혔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네.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미 4월 달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남북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건데 네. 이제 일종의 이제 북한식 플랜 B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월 달에 자기들은 분명히 준비했는데 원했던 게 안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의구심이 드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 그때 마침 우리 문 대통령이 북한에 친서를 보냈단 말이죠. 네네. 4.27 회담 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답신이 오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네. 그러면서 그것이 연동이 돼서 7월 27일 날 전격적으로 남북 연락통신선이 네네. 이제 통과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카드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종전선언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종전선언을 중국을 압박하는 걸로 쓰다가 네. 이 11월 달에 그걸 보면서 북한 내에서 저거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11월 중순경부터 해서 쭉 나왔고 그것이 결국에 이제 11월 말에 이제 북한 내에서 이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네네. 좀 활용하자. 그게 이제 12월 1일 정치국 회의까지 연결되고 이제 심지어 이제 이 북한 전문 매체 같은 데서는 네. 12월 중순에 이제 당 선전선동부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서 교육까지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네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그 북한의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자꾸 꼬이면서 네.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베이징 올림픽 뭐 당 전원 회의를 진행한 와중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과 남북 관계를 활용한 모종의 좀 이렇게 그 기획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우리 모두도 남에서도 사실 그걸 원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예. 뭐가 진행되지 않을까. 근데 네네. 이마저도 지금 계속해서 다 좀 꼬이게 된 상황이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북미 관계를 그 사이에 잠깐 좀 보자면은 네. 이 북한은 이제 미국하고 11월 달에 만나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12월 초에 미국까지도 염두에 둔.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까지 해서 베이징 올림픽의 기간에 이제 종전선언, 4국에 의한 종전선언 또는 뭐 올해 2월 정도에 무슨 2018년 그 평창 그때 이벤트처럼 네. 뭔 이런 대화국면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 조금 놓쳤던 게 뭐냐면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대화하자고 자꾸 했던 건 시한이 있었던 거죠. 시한이. 그게 네. 뭐냐면 11월 말에 그 소위 그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라는 시한이 있었는데 네네. 그 시한 내에 이제 그 주한미군의 뭐 유연성 확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필요하니까 적극적이었는데 안 된 거예요. 북한은 그걸 흘려버리고. 근데 11월 말에 그래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해서 발표했잖아요. 주한미군을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동력이 확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12월 6일 날 저기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니까 베이징 올림픽도 그 종전선언도 안 되게 됐고.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 뭐 남북중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되면 네. 중국의 체면을 자기들이 살려주니까 거기서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12월 29일 날 우리 정우영 외무장관이 네네.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날이 이제 당 전원회의 그 이틀째인가 3일째 27일부터 했으니까 3일째 되는 날인데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남북 관계 개선을 어떤 기회로 삼고자 했으나 그것이 어렵게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어렵게 됐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 당전원회의 총결하면서 우리 남쪽에 대해서 베이징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좀 응하기 어렵다 선을 그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네네네. 원래 당전회의 끝나고 대남 대미 메시지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발표할 건데 없으니까 침묵으로 갔다가
화가 나니까 우리 화났다라는 표시를 한 게 1월 5일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포장해서 쏜 거고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때 문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이 동해성 연결을 하는 행사를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18년 4월에 합의한 걸 통해서 네. 이제 우리가 북쪽하고 이제 그 철도 연결할 의사가 있다 이런 건데 네. 그날에 맞춰 쓴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날 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북한에서 하필이면 얘기는 이날 쏘나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쪽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도 안 하면서 말만 하는 이런 이제 항의가 있는 거고. 항의가 담겨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유독 이 사람들이 700km 사정거리 700km다라는 네. 얘기를 꼭 강조를 해요. 그런데 네. 북한 원산에서 700km가 바로 그 일본의 사세보항이 아하, 그렇군요, 694km인가 그렇대요. 네네. 사세보항에 미칠함대가 있거든요. 아하. 거기에 이제 3개월치의 연료 탄약이 준비돼 있고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을 쓰면 미국이 아무리 뭐 미사일 네네네네. 방어를 해도 안 되지 않나 이런 이제 경고성 이렇게 하려고 했는 메시지가 또 담겨 있었네요. 자,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네. 저희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북이 지금 이 6번의 미사일 이후에 자,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저는 사실 제가 이 흐름을 쭉 봤을 때 네. 북한 입장에서 지금 6번까지 미사일을 쏘는 거를 처음부터 계획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요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 서로 막 꼬이는 거예요. 네. 북한이 극초음속이라니까 아니다 기술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실제 보여주고 이게 최종 단계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유엔안보리로 가져가고 그럼 북한은 또 거기에 반발하면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핑퐁 게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금 북한이 2월 6일 날 최고인민회의를 소집을 해놨어요. 네네. 작년 12월 달에 12월 15일 날. 근데 이 최고인민회의를 하면은 그 김정은 총비서가 이제 시정연설이라는 걸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작년 12월에 이렇게 최저 2월 6일로 이렇게 했을 때 2월 6일이면 북경올림픽 다음 날이잖아요. 네. 그 북경올림픽 기간에는 북한도 사실은 무력 시위를 더 이상 하기 어려워요. 중국이 그거는 그렇겠죠. 원치 않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이걸 한 이유는 그 이걸 계기로 어떤 반전의 계기를 삼고자 했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겠네요. 지금 상황을 보면 예. 계속 쏘고 있죠 지금은. 네. 지금은 쏴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그거를 따라주질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무기 테스트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갈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이 겪은 거는 중국에 의존해서 모든 거를 외줄타기로 이렇게 하는 전략이라는 게 중국도 한계가 있더라. 네. 올해는 더해요.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3년인 문제 때문에 발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안 되는 거고 러시아하고 미러 간에 뭐 지금 그래서 러시아하고 공조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러시아는 북한을 케어할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다시 남쪽이 이제 3월 대선이 되면은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텐데 네. 새 정부하고 관계를 처음부터 악화시키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대선에 개입해서는 안 되죠. 대선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선에서 더 이상 우리가 남한 대선에 대해서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겠다. 그 남한의 새 정부와 누가 되든 협조를 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2월 6일 어떤 그 최고인민회의가 있을 때 네네. 나오지 내주기를 않겠느냐. 그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네. 지금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한반도 평화를 해보는 위해서. 거죠. 예, 예.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2월 6일 날 북이 어떤 발표를 할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또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한반도 전문 기자인 남문희 전 시사인 기자 오늘 모시고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전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궁금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많이 좀 이해가 돼서 오늘 너무나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남문희 기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안치환이 부른 그곳에서 이 곡 보내드리면서 이기상의 뉴스공감 인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